엄지 작가와 함께하는 고전 읽기. 오늘은 위대한 개츠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위대한 개츠비 줄거리 잠깐 살펴볼게요. 책 안 읽으셨더라도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디카프리오가 막 파티 열고 옛 애인 우리 데이지 그 단발머리 배우 있잖아요. 그 배우를 다시 만나는 그 장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개츠비가 원래는 되게 가난했죠. 가난하고 이 여자친구 데이지는 되게 부잣집 아가씨였는데, 이 개츠비가 군대를 가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탐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개츠비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 데이지 집 맞은편에 집을 구해서 이제 데이지를 다시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우리 위대한 개츠비의 주요 줄거리예요. 이 책을 가지고 독서토론하면 되게 재밌어요. 개츠비 보고서 너무 무섭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우리 집 맞은편에 이렇게 이사 오면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런 얘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나누곤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사랑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배경이 사실 1920년대에 미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살았던 그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류층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이제 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우리 지금도 양극화 심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소설 속에서 보이는 어떤 양극화, 상류층과 그다음 빈민층의 그 대조적인 모습,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어서 시간 나신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그다지 이렇게 두껍지 않고 또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 가을날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작 오프닝 열어주실 분은 우리 아지님입니다. 네, 저는 이 위대한 개츠비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단어가 환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그 문단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5년에 가까운 세월, 심지어 그날 오후에도 데이지가 그의 꿈에 미치지 못한 순간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가 품어온 환상의 그 거대한 힘 때문에 말이다. 그 환상의 힘은 그녀를 초월하였으며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그는 창조적인 열정으로 직접 그 환상에 뛰어들어 그 환상이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게 했으며 자신의 길 앞에 떠도는 모든 빛나는 깃털로 그 환상을 장식했던 것이다. 어떤 정열이나 순수함도 한 인간이 유령 같은 마음속 깊숙이 품은 것은 어찌할 수 없게 마련이다. 네, 저는 이 책 속에서는 데이지가 여자였지만 제 인생 속에서 만났던 데이지 같은 남자들 3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초등학교 때 데이지는 저의 첫사랑이었던 남자였고요. 데이지였고요. 저는 이 개츠비 안에서 나온 개츠비와 데이지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축구 선수였었는데 제가 그 유소년 대표까지 되는 거를 TV로도 지켜보고 막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꿈을 꾸었던 거죠. 언젠가 나도 이 아이와 비슷한 위치에 가면 이 아이를 언젠가 만나면 그런 날이 올 거다를 기대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신화라는 가수를 좋아했었는데 그 가수를 좋아하면서 가졌던 그 여느 중고등학생이라면 다들 한 번쯤 품었을 그 환상, 그 우상, 나의 아이돌에 대한 그 환상에 대해서도 생각이 났었고요. 마지막 데이지는 이 환상이라는 걸 가장 크게 깨뜨려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딱 그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구준표 같은 그런 존재의 남자였는데 저는 이 남자와 너무 잘하고 싶어서 진짜 그 남자를 만나던 6개월간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걸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나와 잘 될 거라는 그 핑크빛 꿈을 꾸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 만나던 날에 그 남자가 저에게 너는 왜 다른 남자 안 만나봐? 다른 남자 안 만나보고 싶어? 왜 나만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와장창 환상이 깨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사랑의 한 자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 개츠비를 이 나이에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셋은 다 저한테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 데이지 셋 다 저에게 잘못한 게 없었고 잘못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열심히 창조적인 환상을 만들어낸 저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읽으면서도 그 데이지보다도 개츠비에게 일말에 좀 연민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시 보면 볼수록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알면서도 계속 회피하는 거. 아니라고 믿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절실하게 와닿았어가지고 그쵸, 취했죠. 엄청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거 네. 말해도 돼? 이렇게 남편 괜찮아요? 그럼요. 남편은 다 알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편집하시는 걸로. 편집 그쵸. 없습니다. 네. 다들 그런 데이지 만난 적 없으세요? 아니 저는 근데 네. 아지님 데이지에서 첫 번째 그 유소년 축구 때 네. 그분 그 데이지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쵸. 그 데이지도 네. 그쵸. 저에게 가장 데이지에 가까웠던 게 그 친구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제 그 생각 있잖아요. 쟤도 저렇게 잘 나가니까 나도 그 위치에 가야지 막 이 모습으로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이렇게 하면 언젠가 만나도 부끄럽지 않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걔를 그 동네에서 우리 살던 동네에서 그 노란 버스 애들 내려다주고 운전하는 걸 봤다. 근데 그게 그게 실망이라고 하긴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그 환상이 무너지던 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개츠비도 데이지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그냥 결국엔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희망에 가까운 환상이지 않았을까. 일찌감치 축구교실 차렸을 수도 있고 더 잘 됐을 수도 있는 건데 지점이 10개래. 그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의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만한 환상에서 갑자기 현실로 툭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 충격이 크지 않았을까. 근데 개츠비도 그 위대한 개츠비 보시면 중간중간에 그 현타 순간들 있잖아요. 현실 자각의 타임들이 분명히 있었죠.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제가 거기에도 썼지만, 분명히 딸을 보여줄 때도 개츠비가 껌뻑껌뻑 하면서도 진짜 있었다는 존재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이 딸의 존재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할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이미 회피 아니었을까? 자기 부정 같은. 그래 그 딸 어떻게 키울 거야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다. 네, 한 탐 줄 번도 거야 뭐 이런 거.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거를 전혀 인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자신이 없었던 그 사이의 5년을 그냥 송두리째 그냥 이렇게 도려낸 것 같은 느낌? 우리가 보통 데이지가 여성성의 정점이잖아요. 아름답고 뭐 모든 걸 누리고 살고 있고 모든 배경도 화려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력이 필요 없이 항상 갖춰지는 그런 이제 캐릭터이고 이제 이름마저도 꽃으로 데이지 그죠, 꽃으로 데이지. 이렇게 해서 더더욱 여성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이 캐릭터가 여성성의 환상, 보통 우리가 여성성에 관한 환상을 갖고 있다면 흔히 꽃에 비유하기도 할 정도로 여성은 이제 꽃과 거의 동일시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되게 일상성은 제거된 그 이파리들 뿌리들 없고 꽃만 이렇게 화사하게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지가 남성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런 시선이 싫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남성도 꽃으로 비유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맞아요. 남녀 모두에게 그렇죠. 아름다움에 대한 비유를 꽃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운 세상이 남녀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지가 그걸 굉장히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들의 맞아요. 아름다운 시절 네, 저는 그리고 그들의 네. 정점의 아름다움을 아지가 딴 거예요. 땄다가 집 밟히기도 하고 떨어지고 따고 싶었는데 못 예. 따기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남자는 톰과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스스로 떨어졌죠. 지고 시들었던 남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신선하고 자연스럽고 우리 아지가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바램을 실현시켜준 그런 되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데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죠. 데이지가 꽃도 진짜 이쁘잖아요. 그죠. 그 꽃이 굳이 여성에게만 비유된다기보다는 그냥 딱 그 가장 아름답던 시기에 누구에게든 다 성에 상관없이 떠올려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보통 개츠비 다움을 네. 여성이 느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또 그렇게 내가 개츠비로서 몰입하는 순간을 이렇게 나의 여러 남자들을 데이지로 전환시키고 내가 개츠비가 되어서 네. 그거를 그쵸. 아름다움을 한때 누렸다고 생각하니까 네. 부럽고 아니 그게 네. 더 저는 이입이 됐던 게 진짜 모든 그 데이지를 만날 때 진짜 개츠비처럼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거 살았어요. 되게 핵심이지 그럼요. 않아요? 근데 지금 개츠비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채우지 못했던 그 간극을 채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열심히 살았던 내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렇죠. 그 네. 사람들이 동기나 에너지가 돼가지고 지금 제일 좋은 남자를 만난 걸로. 그렇게 되는 아니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데이지한테는 어때? 아지님이 네. 예전에 썰 풀 때 네. 그 남편한테도 빛이 났다고 했거든. 제가 그래서 어제도 이걸 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남편은 나에게 데이지였나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은 데이지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더 나아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편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난 그냥 나아질 필요가 없다. 나 자체로 난 괜찮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처음 느낀 사람이었던 것 사람이구나. 같아요. 아지의 자존감이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완성되어 있었고 네, 그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또 만났던 거예요. 좋은 그쵸? 뜻이에요. 그죠. 그럼요. 근데 더 웃겨 생각해봤대. 네,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네 번째 우리 남편을 넣어야 뭔가 마무리가 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남편은 데이지가 아닌 거예요. 더 잘 보이려고 하면 그러지 말래. 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멋있다. 네, 하지 말라고. 무리하는 거 제일 싫다. 맨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해주는 거예요. 네, 더 나아질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래서 환상이 없었다. 네. 개츠비도 이런 여자를 만났어야 돼. 진짜. 그런 거, 이 책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닉이 처음에 얘기할 때 타인을 볼 때 판단을 유보하는 습관이 있고 그 사람이 돌에서 그 사람의 밑바탕이 돌인지 습지인지 판단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개츠비가 그걸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이 그런 경우인가요? 내가 상대방에 맞춰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환상이 좋을 때도 있지만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 이 간극을 채우지 못할 때는 두 가지잖아요. 그냥 망가지던지 떠나던지 둘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적당히 사라져야 장기적인 관계가 진짜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다. 마무리 너무 잘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는데 자기 부인을 왜 좋아했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약간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중산층 특유의 안정감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이렇게 자란 그녀의 그런 안정감 분위기를 정말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인데 나에게 부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측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할 수도 있구나. 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남자를 좋아해 본 적도 없고 또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배경, 뭐 안정감에 대해서 생각하고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데이지도 여기서 보면은 그 중산층 정말 그 안정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셸 오바마랑 풍요로움이죠. 풍요로움. 근데 풍요로움을 되게 지금 오바마는 우아하게 표현을 한 그렇죠. 거잖아 사실은. 어. 그렇잖아. 무슨 차이일까요? 그 대중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언어로 바꾼 거고 정치인이니까. 그 이 캐츠비는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데이지한테. 사실은 데이지 자체에 대한 환상도 있고 그 주변에 그 여자가 누리고 있는 계급의 풍요로움에 대한 환상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바마가 하면 멋있고 개츠비가 하니까 이런 결말이 나왔어. 그러니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개츠비는 자기가 그걸 왜 얘를 좋아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다고만 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다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예전에는 막 돈을 좋아한다든지 아까 같이 그런 배경을 좋아하는 걸 사실 우리나라는 더 약간 속되게 보는 게 있잖아요, 조금.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는 요즘 그 생각도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클리어해요. 그쵸? 되게 착한 사람, 뭐 뭐 어떤 사람 찾는 것보다 성품을 찾는 것보다 그렇죠. 차라리 돈 많은 사람, 어떤 직업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더 결혼 후에 만족도도 맞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굳이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차라리 그거를 자기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면 그것도 그 사람만의 맞아요. 그냥 아이덴티티 아닌가. 그리고 오바마처럼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나는 그가 가지. 그죠. 어쨌든 말 잘하고 글 잘 써야겠네. 그러니까 지난 5년의 추동력은 충분했죠 데이지가.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내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지를 사랑했던 거, 그리고 그걸 왜 사랑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로 몰랐던 거. 이제 그래서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 불행을 맞이한 게 아닐까. 그 5년 이후에 개츠비가 그 꿈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어요. 근데 개츠비가 데이지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란 걸 모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돈으로 차 있다고 하고 원래 말을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 데이지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중간 그 정말 그 현타가 오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다시 만났을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 현타가 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세운 그 이상 자기의 환상을 수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개츠비. 나 이거 그러니까 그 불빛이 사라질까봐 무서웠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자기의 이상이 뭐 달려온 목적지가 그치. 아예 내가 원한 게 살아온 이유가 아니었다. 이건데. 이게 밝혀지면 그거를 못 견뎌서 그런 그렇겠죠. 거였을까요? 이제 그 5년 동안 버텨온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지님이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에 개츠비한테 되게 공감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가진 이 환상이 깨지는 그 순간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아까 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타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냥 이렇게 관가하고 싶어하고 못 본 척하고 싶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그러다가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서서히는 아닌 것 같아요. 환상이 줄어드는 과정.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뚝뚝 떨어질 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결국에는 더 자라나는 관점인 것 같기도. 저는 그 관점을 들으니까 물론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또 지금 40대가 되고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30대 아니었어? 고마워 감사해요. 이 가정이라는 것도 막연히 결혼하기 전에는 막 나 이럴 거야 뭐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살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아이도 키워보니까 계속 뚝뚝 떨어지잖아요. 나의 모습에서도 뚝뚝 떨어지고 또 아이의 모습에서도 뚝뚝 떨어지고 어렸을 진짜 때 천재인 줄 알죠. 그죠. 얼마나 떨어져야 얘를 다 좀 키웠다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또 맞아요. 같이 들었고 저는 아지님이 그 데이지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얘기하셨잖아요. 초등, 중고등,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나셨을 때. 그걸 들으니까 진짜 그때마다 나이에 맞는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환상이 깨지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그런 말 했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더 어린 나이에 만났으면 우리는 결혼까지 못 갔을 것 같다. 단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그때 이제 그 나이의 환상에서 제가 그 남편이 좋았던 거는
저는 그 어깨에 뽕 들어간 사람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아,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있는 척하고 아. 과시하고 네. 그러니까 누구든 그러니까 가시할 만한 면이 있지만 그거를 막 너무 자랑하고 티내는 게 너무 싫었는데 저희 남편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 정착하신 그 훌륭한 남편분이 정말 그 돌 같은 그 묵직함, 그런 게 되게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그런 게 좋았기 때문에. 아진님의 첫 번째 데이지에서 그 말 너무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 나도 열심히 살게. 그래서 그 환상에 쫓아가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살게. 네, 맞아요. 언젠가 만나면 꼭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네요. 개집이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시간표 아, 맞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시간표. 인상적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개집이가 죽고 나서 개집이 아빠가 나타나서 장례식에서 닉한테 이거 봐 이렇게 살았으니 이게 뭐 엄청 큰 힘을 냈을 텐데 막 하면서 했던 부분이 여기 네. 이거요. 그죠? 네. 기상. 그러니까 오전 6시에 기상 일어나서. 오전 6시 응. 아령들기와 벽타기 오전 6시 15분에서 30분 전기학 및 기타 공부 오전 7시 15분에서 8시 15분 1 오전 8시 반에서 4시 반. 그래도 업무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워라벨이 지켜지는. 네. 야구와 스포츠, 연설 연습, 자세 연습, 발명에 관한 공부까지 하면 9시까지 꽉 차요. 그러니까요. 여기 그것도 있었는데 적금. 적금. 매주 5달러. 그죠. 근데 안 돼서 3달러로. 여기 정말. 권령과 씹는 담배를 삼갈 것, 이틀에 한 번씩 목욕할 것, 매주 유익한 책이나 잡지를 한 권씩 읽을 것. 그쵸. 매주 5달러. 줄을 그어 지우고 이제 그래도 지키려고 3달러로 줄였지만 그래도 저축하겠다고. 이때가 아직 데이지를 만나기 전인가요? 데이지를 만나기 전. 만나기 전. 전이죠.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네요. 이게 캐릭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저 이제 갑자기 그걸 읽어주시니까 어제 저희 둘째가 방학식을 해서 방학 계획표 가져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방학 계획표를 하라니까 했지만 지켜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애가 빈칸으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 담임선생님이 너무 좋아. 왜? 그랬더니, 선생님도 이거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도 만들지 말고 편하게 지내라고 방학 동안에. 방학인데 왜 뭘 해야 되냐고. 선생님 너무 멋있다. 저도 그 말이 너무 감동했거든요. 저랑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어제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밥을 어떻게 놀다 갑자기 엄마 나 9시 밥 먹는 시간에 밥 줘. 어떻게 누가 이러겠냐고. 선생님도 한 번도 지켜본 적 없어. 그냥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방학 동안에 잘 놀고 뭐 잘 하고 와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시간표 보니까 방학 시간표가 생각이 나서.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요. 그럼 개집이도 이거 안 지켰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분 단위로 너무 15분 단위. 분단위. 근데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웃겼던 게 야구와 스포츠를 30분 만에 끝내는 게 말이 돼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너무 안 해본 사람의 계획표다. 시간 어떻게 단위도 휴식도 아니고. 없냐. 이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사람이 뭐 저기 공간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그죠. 적어놓고 안 지켰을 수 그죠. 그냥 그 열정 있죠. 열정. 이게 방학 첫날 좀 그런 열정. 방학 첫날의 열정 같은 그런 계획표 같지 않아요? 9월 10일 이거 미국에서 새학기 시작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네요. 새학기 저희가 진짜. 3월에 뭔가를 시작하고 새해를 맞이한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 기록 개츠비가 이렇게 적었던 그 기록을 보여준 게 아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한테 갖고 있는 환상, 어떤 삶에 대한 환상처럼 이 개츠비의 아빠도 자기 자식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쵸. 어. 여기도 써 있잖아요. 나는 여기 지민은 꼭 출세할 애였어. 그 애는 언제나 이런 결심을 하고 있었거든. 그 애가 자기 개발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나? 언제나 열심히였지. 언젠가는 나더러 개처럼 더럽게 먹는다고 하길래 그 애를 때려준 적도 있다네. 근데 이게 그 기분이 나빴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 아버지도 역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저도 거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네, 아빠처럼 네. 개츠비도 그러니까 아빠는 아들에 대한 환상을 이미 크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네.
또 개츠비도 자기만의 환상을 쫓는다는 느낌이 유전자에 박혀 있는 게 있었고. 이걸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환상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부족한 결핍이 뭔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환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버지 자체도 사실 개처럼 더럽게 먹는다고 해서 때려줬지만 이걸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건- 남한테 얘기할 정도면. 그죠? 그럼 나는 부끄러웠을지언정 저 아이는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츠비가 그 집 사진을 보내주니까 그 사진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나는 못했지만 네. 나는 그 사람들한테 다 자랑했겠죠. 그 어른들이 맨날 이제 얘기하는 거 우리 애 뭐 얼마 벌고 대기업 다니고 뭐 이런 어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러네. 것처럼 그렇게 할 용으로 갖고 다녔겠죠. 맞아. 우리 아들이 이런 집에 산다. 진짜 많은 부모들이 그 자식에 대한 환상 갖고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금방 깨지잖아요. 아이가 클수록 부모의 자존감은 반비례한다고 하는데 소양님의 이렇게 네. 아지님의 데이지 환상의 데이지에서 부모로 또 이렇게 넘어가네. 모두가 환상을 갖고 살아간다. 그죠. 와, 환상을 깨야겠어요.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해요. 좀 거기 너무 매몰되지만 않으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상 아닐까요? 나도 동의. 맞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그 환상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너무 너무 동감하고 있어요. 어때? 우리 한이는 어때? 그 집에도 환상 없는. 나름의 환상이 있지 않을까요? 저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이거 쓰면서 남편한테 당신은 나는 이런 환상 있었는데 당신은 이런 환상 가진 적 없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더니 남자들은 다 로또를 가슴에 풀고 살지 이 얘기를 어마어마한 환상이 있네요. 아직도 갖고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게 다야? 그랬더니 그럼 내가 내일이라도 로또에 당첨되면 나는 이렇게 할 거라는 환상을 갖고 살지. 그게 남자들의 환상 아니겠어? 그러면서 당신 아직도 사? 그랬더니 가끔 사서 그냥 한 주 기분 좋게 산다고. 근데 맞다. 그 일주일 동안은 그게 그들의 초록빛이잖아. 네, 그래서 그래서 참 당신답네. 그거는 로또는 한 주짜리잖아요. 한 주. 데이지는 5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5년짜리 로또. 그러니까 네. 이 5년 동안 매일매일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그쵸. 그러니까 그 가난뱅이가 엄청난 부를 쌓았으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쉽게 깨지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비정상인 거죠. 맞아, 그쵸? 5년이니까. 네, 나는 평생 벌어도 몇 억 못 벌 것 같은데. 집 하나 못 사잖아요. 저희 남편조차도 웃긴 게 사놓고 안 볼 때가 있더라고요. 왜 안 봐? 그랬더니 그냥 갖고 있는 게 기분 좋아서 안 긁어본대요. 진심인데요. 진심. 네, 그냥 우리 허심탈이 아닌데. 네, 근데 거기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게, 그러네요. 그 일주일짜리도 아쉬워서 그걸 못 긁고 있는데, 그렇죠. 5년짜리도 오죽할까. 어이다. 이해가 확 된다. 갑자기 로또를. 네. 인정하기가 어려웠겠다. 저는 기본적으로 끈기가 없으니까 이 플래너 보여줬을 때 개츠비가 쓴 플래너를 아버지가 보여주면서 닉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 닉이 아버지가 내가 따라 쓰길 원하는 눈치다 이런 문장을 쓰는데 저는 따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런 계획표를 세워본 적이 없고 진짜요? 예, 흥미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방학계획표 써와도 거들떠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하지만 요새 큰애 플래너는 신경을 써줘요. 엄마한테 계속 이제 보여주니까. 실제로 하는 애니까 보지. 그 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제 딸을 되게 어떤 면에서 존경하거든요. 저에게 아예 없는 유전자가 나오니까. 근데 그건 아빠 유전자예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괜찮아. 그냥 가요. 너무 익숙한데. 5년 동안 개츠비도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빡세게 자기 삶을 살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최근에 친구들하고 그림 심리 테스트를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6개 정도를 그렸는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정말 많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쭉 보니까 요즘 근래에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너무 예전에는 그런 욕심 자체가 없었고
애를 키우면서 그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자아를 잃고 살아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한 지 3년째 됐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잖아요. 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글쓰기라든지 또 제대로 된 읽기라든지 뭐 이런 거 시작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꾸준함의 힘, 성실함의 힘을 알게 되면서 그걸 정말 너무너무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성과를 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니까 사실 개츠비의 인생이 약간은 베일에 가려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닉은 관찰자고 1인칭 관찰자의 소설을 저는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설들을 몰입해서 읽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작가들도 그게 어려우니까 1인칭 관찰자를 그 서술자로 내세워서 소설 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겠다. 오히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서 계속 그 인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1인칭이죠. 그건 몰입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닉의 시선으로 본 개츠비는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이 마지막 아버지가 전해주는 플래너 개츠비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개츠비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저는 닉의 개츠비 아버지가 보여줬으면 그 자리에서 썼을 것 같아. 지금 같으면 사진을 찍든지.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적어볼 생각인데 이 중에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이틀에 한 번씩 목욕할 것.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그런데 자기 환경은 따라주지 않을 때 얘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매일 씻기, 매일 화장하고 지우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화장을 못하니까 화장을 못하는 이유가 알러지가 있어서도 있지만 지우는 게 귀찮아서도 있거든요. 맞아요. 좀 그러지 말자 이런 생각 하고 뭐 유익한 책이나 잡지를 한 권씩 읽을 것. 그 당시에 자기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겠죠. 이런 선망. 이런 게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자기 계급에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딱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책, 잡지랑 야구, 스포츠 이런 부분 보면서 아까 읽을 때 느꼈어요. 왜 저희 그때 줌 모임 때 미국이나 캐나다나 프랑스 그쪽에서 말하는 중산층의 조건, 잘 사는 기준 중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나 간행물이 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 있다. 다루는 악기가 있다.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아까 오바마가 얘기한 그런 거예요. 중산층의 그 안정적인 거를 열심히 그렇죠. 상류계급이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을 탄탄하게 하는 그 모든 거에 대한 선망을 자기가 조금씩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막 15분씩 쪼개가지고.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플래너 지금 우리 쓸림이 얘기하는 거 듣다가 내가 개츠비처럼 살았구나 떠올랐어요. 저도 그거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시간 단위는 아닌데 일주일에 3번 무조건 발해. 그다음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뭐 하고 이제 이런 데일리는 기본이고 몇 달에 몇 권을 읽고 영어는 몇 권 어떻게 하고 이게 촘촘하게 있어서 심지어는 10년 계획이 있어 이게. 그래서 결혼을 처음 딱 하고 내가 10년 계획을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거는 여자는 아이하고 연계가 되잖아. 그래서 그 옆에다가 아이 나이를 적어요. 몇 년도에 내 나이는 몇 살이고 이 아이는 몇 살. 그러면 나는 대충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고 뭐 이런 걸 쭉 적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무계획 남편.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시댁 가서 다 말하는 거야. 얘는 10년 계획을 세워서 사는 사람이야. 막. 그 10년 계획 하에 데일리가 있고 연간 계획이 있고 이렇게 갔던 거죠. 프랭클린 다이어리 쓰세요? 살려고 이렇게 기운 다이어리 쓰세요? 기웃기웃 하다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얀 백지에 제가 이렇게 칸을 그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근데 몇 년을 살다가 그걸 지키신 거예요? 네, 거의 근접했어요. 근데 그래서 대학원을 갔었고 근데 그 대학원을 선택했던 이유가 저는 사실 이제 미국에 박사를 가려고 그랬지. 우리 애들 다 데리고 내가 지원을 펀딩을 받아서 가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고 그 10년 안에 그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그러진 그 순간부터 내가 10년 계획을 안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쓸림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인생에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저에게 있어서 나는 개츠비처럼 나도 저랬던 때가 있구나.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서 요즘 다시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없이 살았나? 뭐. 제가 나리쌤한테 느꼈던 그래서 존경하는 면이 그런 것 같아요. 뭐야? 이렇게 촘촘하게 플랜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이만큼 쌓을 수 없는 걸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붙어 있죠. 제가. 아니 근데 이게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루틴을 세워서 그렇게 해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기계화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루틴을 세우고 지키되 그게 내가 기계화가 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성찰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성실과 물론 성과는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래 개츠비에게는 어땠을까? 그 중간 지점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생각나요. 제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후배 중에 좀 친한 애 하나가 언니 진짜 좋겠다고 그래서는 뭐가 이렇게 진짜 좋을까? 연애를 되게 좋아하는 애는 아닌데 그랬더니 언니는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는 지금 내 인생에 결혼이 언제 들어올지 아기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내 계획을 못 세우겠는데 언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게 이런 애가 있구나. 이걸 뒤를 생각해? 이 변수까지 고민을 해?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계속 그 말이 엄청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몰랐구나. 그런 계획이라는 게 조금 필요하기도 했겠구나. 자, 그럼 우리 뭐 어떻게 다 계획 세우는 거야? 이거 끝내고? 다 이제 방학 계획 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는 근데 나리쌤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순간이 떠올랐는데, 제가 대학교 때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기숙사는 일단 기상음악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무조건 일어나서 체조를 나가야 돼. 무조건 전체 대학교. 네, 대학 그 기숙 다닐 때. 그러면 이제 그걸 시작으로 이따 와서 저는 이제 또 그 앞에 그 여성센터가 있어서 새벽 수영을 갔었어요. 일단 새벽 수영을 시작을 하고 잠깐 와서 또 밥을 먹고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종로로 토익 학원에 갔어. 이제 그 다음에 학교 와서 수업을 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그렇게 이용을 하고 가서 이제 수업을 받고 또 수업 끝나면 또 바로 과외를 가서 또 내 용돈은 이제 또 챙겨야 되니까 또 과외를 가고. 근데 그 삶을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워낙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됐어가지고 뭔가 해야 되고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고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갈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순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그 사이의 여유도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뒤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뭔가 해본 사람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반대를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그래서 개츠비적이네. 그 아이의 빈 계획표가 용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나도 그게 힘든데 진짜 내가 그 시간에 밥 줄 것도 아니고 좀 늘어지게 좀 잤으면 좋겠고 뒹굴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무계획이에요. 타고나기가.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엄청난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가려면 아빠는 딱 시간별로 무슨 기차 몇 호차 타야 되고 이것까지 쫙 다 2주 전에 계획표 완성해서 이렇게 이거대로 다닐 거다를 얘기하시는 분이라 그거에 근데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또 싫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편은 완전 무계획이니까 저를 편하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20몇 년을 또 살던 게 있고 누가 그렇게 저를 이끌어주는 게 저는 또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는 열심히 못 사는 사람인 거를 알고 열심히는 살고 싶은데 혼자 있으면 계속 이렇게 늘어질 것 같은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불안이 그쵸.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으면 제가 망했을까요? 안 갑자기 그래요? 생각이 그래요? 괜찮았을까요? 희한하게 그 주변을 다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지도 주변에 그런 아지 특유의 에너지를 좋아해서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러면은 헐렁하죠. 사람이 헐렁하지만 할 일을 그때 빡 잠깐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헐렁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메워지고 그러면서 돈독해지는구나. 그게 자유롭고 체계가 있다. 이런 네. 생각하면서 오히려 재미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닐까요? 저희 아내도 체계가 있겠죠. 그럼요. 예. 누군가 메꿔주고. 그러면 제가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아지님의 환상을 시작으로 데이지에 대한 환상을 시작으로 부모님의 환상 그리고 마지막 이런 계획형 인간 개츠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